자, 오늘 철학의 시간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너무 늦어요. 예, 그렇지만 또 모인 우리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해보고 한국어 학과에서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될까? 왜냐하면 오늘 첫 시간에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철학의 이해, 이번 과목명이고요. 그리고 이 철학의 이해 부제, 서브타이틀로 이게 붙었잖아요. 독서하며 생각하는 시간. 철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 학과에서 한국어만 배우지만, 그러나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로 된 자료이든지 또 영어로 된 자료이든지 khmer로 된 자료이든지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독서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철학은 무엇이냐? 교수님, 예? 죄송한데 반대로 나왔길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게 반대로 나왔다니요? 네, 지금은요? 글자는? 네, 글자 반대로. 그래요? 네, 반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피업 늦었어요. 교수님 랩이 여기 왔어요. 예. 진짜 글자가 반대라고요? 지금? 네, 아직도 반대요. 지금도? 네, 나한테만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반대요. 자, 잠깐만요. 이런 일이. 지금은요? 글자 잘 보이나요? 네, 네, 잘 왔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어, 알았습니다, 일단. 예. 지금 이 스텝. 자,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 있는지? 철학의 이해. 철학의 이해. 예. 자, 메이 짜니아피, 철학의 이해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래요? 너무 작아서 못 읽나? 철학의 이해 밑에 있는 철학의 이해 밑에 있는 글자. 하며 음, 생각하는 시간.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뭐냐고 했을 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또 크마에로 철학은 뭐냐? 또 생각하는 학문, 생각의 길을 찾는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 같이 철학을 피어사 크마의 양맥 뭐라고 해요? 뜻이나 위치에. 뜻으나 위지예요. 뜻으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윗지어는 서브젝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철학의 이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저랑 철학하는, 다시 말해서 책을 읽고 어떤 글을 읽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왜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배우기도 벅찬데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언어에 담긴 생각들도 다 이 철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거든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바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철학은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방법, 생각의 대상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훈련.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정했어요. 이 나라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했지만 다시 3학년 때 보다 전문적으로 또 많은 내용을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철학의 이해 시간에 다루게 될 거는 서양 철학이에요. 그리스에서 시작되어서 또 로마 제국과 그리고 중세 또 유럽에 리띠가 왔네. 자, 반갑습니다. 리띠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강의에 집중해서 들어오세요. 우리 이런 이유로 또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요. 두 번째, 생각의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학점을 따고, 그래서 여러분 졸업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수업 들어야 되고요. 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자,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보다. 그쪽은. 이걸 PC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중에 안 교수님하고 한번 메이짜니아피 집에 가서 안 교수님이 준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손을 봐줘서 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자, 다들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자, 우리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새겨보고요. 사회학 공부할 때도 왜 한국어학과에서 사회학까지 공부해야 되나? 저는 한국어학과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 여러분들이 싫은 과목만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랑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 또 우리 철학의 이해, 또 다루게 되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리스 지중해에 있었던 작은 지역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철학이, 수학이, 과학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양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여기서 시작되고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다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철학과 과학이 시작된 곳이고요. 그리고 민주 정치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스의 곳곳에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 지금의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그냥 시엠립시 그보다 적은 분지 지역에 모여 있는 한 큰 마을들이, 그 마을들 안에서 민주적인 정치 방식을, 예를 들면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안건들을 또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또 투표해서 결정한다든지, 또 시민들의 대표인 이 지금의 또 의원들, 상원 의원, 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그리고 의견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중요한 이슈들을 늘 모여 또 의논하게 했고 백성들에게 홍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의 이야기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플라톤의 글들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글들 보면 플레이로 영어로 크마이로 어떻게 읽더라? 플레이토. 플라톤이 맞구나. 플라톤. 플라톤의 글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플라톤이 살고 있는 아테네라는 이 나라를, 작은 도시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 더불어 또 이 정치의 시발점, 또 시원으로서 우리 고대 그리스의 또 철학을, 그 역사를, 문화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메이 짜니아피, 그리고 거기 모인 소환된 또 스레이토잇, 이 글씨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작은 화면으로. 익숙하죠? 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이게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돌에 새겨진 비석이에요. 비석에 새겨진 비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글씨들, 그리고 그 후에인 로마의 제국에서 쓰게 되는 라틴어가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영어와 더 비슷한 이 라틴어가 되고요. 그리스어에서 또 라틴어에서, 그리고 로만서, 즉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불어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어와 영어가 나오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이 알파벳을 쓰는 언어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 처음 몰라요. 이 글씨 크메르예요. 피어사 크마에, 오래된 피어사 크마예요. 이거랑 다른, 이거는 그리스랑 로마에서 발견되는 거고, 이것은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알아볼 수 없나요? 이 지금 크마에랑 비슷한 게 있으면서도 또 많이 다르네요. 이게 여러분들의 조상이 남긴 또 자랑스러운 고대 문화입니다.
그 고대 문화가 있었기에 지금 캄보디아가 있고 앙코르왓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이 크마에 또 고대 산스크릿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또 이 그리스 철학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크마의 철학을 또 교실에서 또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또 고대 그리스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중해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유럽 중부 남부 지도이네요. 이거 나중에 퀴즈로 볼 겁니다. 현대 나라 이름 쓰기. 여러분이 가장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중해 또 이 가운데로 딱 갈라서 이게 지중해 껐나요? 이 가운데로 딱 잘라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 동쪽에 있는 이 그리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에 스페인 그리고 그 옆에 포르투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동쪽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지중해에서 보면은 지중해 북쪽 연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 해변. 그 중에 우리는 이 그리스를 보게 됩니다. 한때 이 브라운 짙은 색이 바로 그리스가 발달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지중해 곳곳을 자기들의 영역으로 삼았어요. 이게 확장돼서 여기까지 심지어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렇게 그리스가 큰 영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Empire, Greek Empire. 그리스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겁니다.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는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고 또 여기 바다 이쪽 바다 에게해라고 합니다. Aegean Sea 영어로 에게해와 여기 이탈리아 이 아드리아해 이 사이에 나온 이 반도 이 지역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테나라는 도시가 있고요. 코린토스, 스파르타, 메가라, 캄키스 이런 도시들 그리고 이 밑에 크레타 큰 섬 지중해 그리스 문명은 놀랍게도 이 크레타 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또 여기에 있는 또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 왜냐하면 이 지중해 거의 중앙에 있어서 크레타는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배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배들이 모이다 보니까 큰 항구에는 뭐가 모이겠어요? 사람이 물자와 돈과 그리고 사람들이 실어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래서 크레타에서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제 크레타에서 익힌 것들 보고 배운 것들이 이제 그리스 본토로 전해져서 여기서 또 더 찬란하게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같은 지역이지만
또 색다르게 보라고 준비한 거고요. 이 터키를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라는 말, 유럽 사람들은 이쪽이 아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아시아의 서쪽 끝이었을 뿐이에요. 인도와 중국과 인도차이나 또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이 지역인데 유럽 사람들은 지금 여기만 이 부분만은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 붙이기를 소아시아라고 한 거고요. 이 그리스 이 하얀색 부분 지금 현대 국경이네요. 하얀색 부분. 여기 바다 이름 보세요. 에게해예요. 지중해지만 다 지중해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륙과 대륙 사이 반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바다들 에게해라고 하고요. 그리스의 서쪽, 이탈리아의 동쪽 이쪽을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아드리아해. 그리고 또 이 시실리아 섬 그리고 이 우리가 책에서 본 대로 구부린 손, 구부린 오른손 여러분으로 보면 구부린 오른손 같은 이것을 거꾸로 놓은 이곳 이 섬 같은데 사실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 이런 지리들을 기억하고요.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섬 크레타 그 다음에 여기 터키의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그리스인들은 이 크레타 섬에서 문화가 꽃 피우기 시작해서 이 본토 아테네와 또 여기에 스파르타 이 큰 두 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도시국가 작은 도시인데 또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들이 서로 연합해서 나중에 여기 터키 동쪽에서 시작된 큰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퀴즈로 이거 낼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제가 퀴즈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문제 이거 냈었잖아요. 다음 그리스의 상황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1번 그리스는 지중해를 향해 뻗쳐 있다. 보세요. 그리스는 지중해를 향해 뻗쳐 있죠. 뻗쳐 있다라는 말 한국말 기억하죠? 손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향해 뻗쳐 있어요. 뻗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가 지중해를 향해 뻗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중해 서쪽 끝은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맨 끝은 여기 보세요. 이곳을 나가면 대서양인 거예요. 대서양. 애틀랜틱 오션. 대서양이고 이것을 이 이베리아 반도 이 나라는 에스파냐 또는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스페인.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 지브롤타 해협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헤라클레스가 땅과 하늘을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 한 문장 한 문장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리스의 북쪽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일리리아, 트리키아, 이 북쪽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은 정치와 철학에서 뛰어난 문명을 가졌고요. 그 밖에는 미개하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또 이들은 아직 또 그리스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그리스도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또 미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테나이는 여기 보세요. 4번 아테나이는 그리스도의 비교적 큰 도시 가운데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아테네, 여기 그리스만 확대해서 봤을 때 아테네, 다른 테베, 넬피, 올림피아, 미케네, 스파르타 이 큰 도시들을 보았을 때 가장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항구입니다. 시아누크처럼 항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그 배에 실린 사람들과 물자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할 때마다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신화와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졌던 곳. 그래서 아테네의 그 문화가 일찍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테나이와 스파르타는 서로 경쟁적인 도시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요. 아테네는 민주적인 정치를 일찍부터 또 실천하고 있었고, 반면에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나라였지만 왕이 아니면 소수 왕 같은 고위 관료들이 다스리고 있는 다른 정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둘이 서로 경쟁하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건데,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주축이 돼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드린 글, 윌 듀란트의 철학의 이해 첫 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중에 읽어볼 겁니다. 기원전 490년에서, 기원전이란 말은 AD 1년, BC 1년, 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AD, 아노 도미네. 예, 기원 AD는 기원 후,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들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즘은 BCE, ACE, 즉 Common Era라는 말을 써서 보다 종교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원전, 지금부터 치면은 2020년 더하기 490년 하니까 이게 거의 2500년 전이네요. 2500년 전 20년에 걸쳐서 스파르타와 아테나에는 서로 질투심을 벌이고 힘을 합했다는 거죠. 무력, 군사력을 합해서 페르시아인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늙은 군동에 대한 이 젊은 유럽의 전투에, 다시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페르시아는 늙은 군동이라고 했습니다. Near East, 근동, 동쪽에 가까운 먼 동쪽. 그러니까 지중해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지금 터키 있고 시리아 있고 넘어서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이 젊은 유럽의, 즉 그리스의 이 군대가 대항했는데요. 스파르타는 육군을, 아테나에는 해군을 파병했다고 합니다.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 그리스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도시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이 책에는 아테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 이 이타카 반도의 끝쪽에 있는 이 아테네와 또 이 펠레폰네소스 이 남쪽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가 아니죠. 내륙에 있죠. 이 스파르타. 서로 성향이 다른 거예요. 내륙 도시와 해안 도시, 항구 도시. 그런데 땅을 보세요. 스파르타가 다스렸던 땅 크기, 아테네가 다스렸던 땅 크기 다르죠?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전제 정치, 왕이 엄격하게 다스렸던 스파르타와 시민들의 민주적인 정치가 시작되었던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서 이 근동에 이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사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이 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핑크색 라인을 따라 해상전으로 침투해 왔고요. 또 두 번째도 이렇게 직접 아테네 근해까지 해상으로 침투해 왔고, 세 번째는 이제 해상으로 앞선 두 번의 침략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육로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보다 앞서서 그리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 서쪽인 그리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침략해 왔는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에 의해서 번번이 이 페르시아의 침략의 의도는 좌절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인 300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00 이 영화 캄보디아에서도 개봉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시간 되면 짧은 클립을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 동쪽에 지금 사진에 나온 것보다, 이 지도에 나온 것보다 3배 이상 넓은 영역이 있어요. 지금 그리스와 맞닿은 영역을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엄청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와 이 반도 끝에 손톱 같아 보이는 이 반도 끝에 이 그리스 제국과 둘이 붙었을 때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놀라운 약자의 승리, 약해 보이는 그리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퀴즈 예고. 제가 이렇게 빈 지도를 주고 나라 이름을 쓰라고 할 겁니다. 나라 이름. 한국말로 쓰든지 또 영어로 쓰든지 크마요로 쓰든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또 지금 저랑 배운 것처럼 나라 이름들 여기 최대한 많이 써보는 거예요. 이 지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이 지도에서도 이제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들 이름을 써보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9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 쉬는 동안 제가 이 화면 계속 띄워둘게요.